간밤에 해외 증시와 외신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이제 한 주의 딱 중간 수요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과 유럽 증시는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또다시 국채 금리들이 급등하고 그렉시트 우려가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온 모습인데요. 그런 가운데서 미국 증시는 좀 선방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플러스로 돌리진 못했지만 장 초반에 1% 넘는 낙폭을 대부분 줄인 채로 마감을 했고요.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 보시죠. 다우 18,000 일단 사수했고요. 나스닥은 5,000, S&P 500 지수 2,100 각각 키 레벨에 조금 못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유럽 증시의 큰 폭의 하락 마감,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의 불안, 이런 거를 그대로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개파락 출발한 미국 증시 치고는 그래도 후반부에 들어서 많이 좀 만회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참 그리스에서 참 우스운 일이 좀 일어났습니다. 저도 시장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금융시장에서 일어났던 해프닝을 우스운 일이라고 표현하면 참 불경스럽다고 느끼긴 하는데 내용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요, 왜 그리스가 유로그룹 미팅이 파행으로 끝난 다음에 IMF에 상환해야 되는 채무를 이 듀데이트 하루 먼저 돈을 갚아버리면서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그래도 악재는 아니지 않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IMF 지원 계좌를 대환쳤다. 이게 뭐냐면은요, 그리스가 IMF에 이제 화요일날 갚아야 될 돈이 7억 5천만 유로였는데 그거를 이제 화요일이 아닌 월요일날 갚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렉시트나 그리스 디폴트 우려에 어떤 불씨를 애써 진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7억 5천만 유로 가운데 6억 5천만 유로는 IMF에서 그리스의 구제자금으로 공급했던 SDR, 우리말로 이제 특별 인출권 이 계좌에 있는 돈을 그대로 갖다가 돌려준 거고 1억 유로만 현금으로 지급했다네요. 참, 이 부루마블 하듯이 그리스가 지금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 정부도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저 SDR이 뭐냐면은요, 우리도 옛날에 IMF 구제금융 받아본 적이 있지만 IMF에서 구제금융을 신청해서 어프루발이 나면은 그 돈을 뭐 달러나 무슨 유로화나 아니면 원화로 이렇게 보따리로 갖다 주는 게 아니야. 일종의 체크를 줘요. SDR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현금처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페셜 이 뭐더라요? SDR이 하여튼 IMF에서 주는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특별 인출권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요거를 이제 IMF에서 그리스의 구제 자금 이제 주면서 요 형태로 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남아있던 돈 6억 5천만 유로를 이거 당신네들이 준 거니까 그대로 갚겠다 해가지고 도로 갖다 줘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카드 값이 밀려가지고 카드사에서 계속 좀 돈 갚으라고 하니까 카드 이제 월말 통지서 올 때 오는 그 쿠폰 있잖아요. 뭐 피자 1,000원 할인 뭐 이런 거를 다 모아가지고 카드 값만큼 갖다 도로 줬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하여튼 그래서 그리스 정부도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맞다. SDR로 갖다가 갚은 게 맞다. 이로써 그리스가 가지고 있던 IMF 계좌 잔고는 이제 빵원이 됐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참 그야말로 유구무원이라고. 치프라스 총리와 야니스 바루파키스의 이 조합은 상당히 좀 우리나라로 비할 데가 없는 그런 좌파의 어떤 우두머리들 간의 조합인데, 참 이런 거 보면은 자꾸 드는 생각이, 제가 준법 정신이 부족해서인지 우리가 너무 IMF 때 너무 순순히 다 진짜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유로존에서는 이제 그렉시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블룸버그 통신의 단독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유럽 연합은 그렉시트를 막기 위한, 방지가 아니라 대비한 지원을 검토 중이다. 여기서 지원의 조건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그렉시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금 지원이 아니라 그리스가 실제로 유로존을 탈퇴하게 될 경우 그리스 경제가 받을 충격, 그리고 나아가서 여기에 얼마나 많이 얽히고 설키고 있겠어요. 그 각종 유로존 금융권, 채권, 채무 이런 확산 효과를 막기 위해서 자금 지원안을 마련한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현재로서는 유로존 탈퇴도 그리고 그리스 디폴트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지원은 필요 없다 라고 또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소리인가요? 결론은 아마 독일에서 채무를 갚아주고 독일에서 뭐 지급 보증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만 좀 한눈만 팬다는 식으로 끌고 들어가겠다는 이제 심산인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그렉시트는 또 싫고 막 지금 그리스 상황은 이렇게 그야말로 뭐 이 베제라 이 모드로 들어가고 있는데, 유럽 연합에서는 글쎄요 이번만큼은 그냥 응석을 받아줄 것 같지 않다는 좀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 독일의 입장이 워낙 강경한 데다가 결국은 유럽 연합도 독일의 어떤 이 복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리스도 저렇게 모든 걸 걸고 나오는 이상에는 또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다음에 미국으로 와서 펀더멘탈 이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넷 옐런 연준 의장이 가장 신뢰하는 고용지표라고 밝혔던 졸츠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거는 3월분이 되겠습니다. 보시죠. 이 졸츠를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인데 어떻게 하면 한국말로 잘 바꿀 수 있을까 지난 3년 동안 고민을 했지만 결국은 구인 이직 동향이라는 표현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이미 2달 이제 지연 데이터긴 하지만 3월 달에 구인 건수가 500만 건을 넘을 걸로 봤지만 앞자리가 4자가 붙으면서 예상치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달에 514만 건에 비해서도 조금 줄었고요. 그래서 요즘에 구인한다는 이 공고를 뭐 회사 담벼락에다 붙이는 것도 아니고 다 인터넷이다 보니까 요 구인 건수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연초에 한파 폭설에 영향을 좀 덜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2월 달에 증가했다가 3월 달에 다시 꺾이고 있는 조금 심상치 않은 흐름이 있는데, 디테일을 보면은요, 여기도 좀 여러 가지 좀 변수가 들어있는 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quit. 요거는 레이오프하고 반대말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그만둔 거거든요. 때려친 거. 이게 예상보다 전달보다 저 versus 괄호 안에 있는 건 전달이거든요. 전달보다는 늘어났어요. 사직 건수는. 그렇다고 또 이게 나쁜 거냐? 그건 아닌 게 채용도 전달보다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 실업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그만두고 이직한 사람의 건수가 저 정도 늘어났다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전체 구인 건수가 생각보다 좀 줄었다는 것은 뭐 일종의 이제 월간 변동성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가지고, 이제 지역별 이제 이 동향 중에서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은, 요 채굴하고 시추 요쪽 있죠. 셰일가스가 벌써 딱 떠오르잖아요. 이제 이쪽의 고용 동향이 상당히 여전히 부진한 채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3월이면 이제 날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종도 역시 좀 지지부진했다. 그래서 전체 구인 건수가 특별히 늘지 못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리서치 기관 이름 중에서 가장 귀여운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사의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은요, 좀 줄여야 되나? 이 꼭대기가 잘 안 보이죠? 나왔네. 자, 뉴욕하고 캘리포니아 같은 대도시보다요, 텍사스가 해고 건수가 요거 두 개를 합친 거에 2.5배로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셰일 오일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4월달 결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뭐 유가 하락에다가 어제 나온 보고서 제가 전해드렸지만 오페크에서는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보고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유가 $100는 그야말로 꿈이고 해피 케이스래야 봤자 $76라고 나왔던 그걸 봤을 때, 야, 이 미국계 유가 하락에 대한 어떤 이 리액션은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는 적고 이렇게 해고 건수는 늘어나는 식으로 실보다 득이 더 클 줄 알았는데 유가 하락으로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컸구나라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연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겠죠. 여기에 대한 이 외신 반응 보겠습니다. 제넷 옐런 연준 의장이 가장 신뢰하는 지표라고 밝혔으니까 그 어떤 좀 우리도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긴 하겠는데, 그런데 그냥 엇박자 이상의 그 이상도 이하도 뭐 특별한 이제 특징은 없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한 전문가 평가도 이 정도면 견조하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냥 너무 뻔하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펀더멘탈 이슈로 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뭐 펀더멘탈 이슈인지 어떤 뭐 이벤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대로 연준에는 매파와 비둘기파로 이제 나눠져 있죠. 이제 보통 비둘기파는 저금리 연장을 원하는 사람들이고, 예? 그 다음에 매파는 이제 급진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이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제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 매파와 비둘기파가 최근 들어서 이제 서로 입장을 뒤집고 있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비둘기파들은 비둘기하면 온화하고 뭐 이런 이미지지만 실제로는 조금 비관적이고 경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가지고 금리를 빨리 올리지 말자는 사람들이고, 매파는 좀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연설을 했던 샌프란시스코의 존 윌리엄즈 총재는 사실상 매파라기보다는 약간 중도 쪽에 가까웠는데 오늘 상당히 매파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유가 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설 내용 바로 보시죠. 제목은 Looking Forward하고 Forward Looking. 뭐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 것 같기도 하지만 통화 정책은 지난 일을 가지고 이제 이 반면교사로 삼든가 아니면 선견 지명을 발휘하든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좀 내려가서 결국 보시면은요, 이제 이 제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야말로 진짜 연준 금리 인상의 어떤 가능성을 피해갈 수가 없는 주제구나 해가지고 다 기대를 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기를 더 first thing. 일단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어떤 타이트, 그러니까 긴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다시 완화로 돌아가는 거는 더더욱 아니듯이 그냥 긴축과 완화 사이에 이런 스탠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기로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 연준 금리 인상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디시전은 뭐냐면은 언제,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리고 얼만큼 많이 결과적으로 올리느냐인데, 자기가 봤을 때 가장 안전한 시나리오는 조금 일찍 시작해가지고 속도를 천천히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보니까 이제 미국 펀더멘탈 이슈들도 오늘 이제 특별히 미증시의 뭐 반등 모멘텀이 되기는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죠. 오늘 이제 결론을 내줬던 게 저렇게 안정적 옵션은 점진적하고 한 발 앞서의 실행을 추진한다, 이제 이걸 추천하겠다. 끝났고요. 자, 다우지수 오늘 하루 동안의 좀 흐름 보실까요? 개장 초에는 개파락 출발이고 하락폭도 1% 가까이 이제 컸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 이제 장 중반에 12시 조금 넘어가지고 순간 레벨업 하면서 약간 기운을 차리는 구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죠. 저 때 나왔던 이슈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최근에 좀 채권 시장에 민감한 것이 사실인데, 미국 증시 장중에 낮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3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결과 보실까요? 12시에 시작해가지고 1시에 이제 응찰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낙찰 금리가 딱 1%로 갔다가 또 희한하네요. 딱 맞춰져가지고 처음에 이제 제안했던 1.009%보다 낮았고 수요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달 금액이 240억 달러에 육박을 해서 이거는 2009년 12월 내 최대 규모였다. 물론 이제 이 미 국채 입찰에는 연준을 비롯한 뭐 프라이머리 딜러들도 이제 참여를 하긴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예견하는 게, 시중의 인플레이션 인상을 염두에 둔 것인가, 아니면 채권 시장에서 슬슬 이제 자금이 빠져나오는 것인가, 여러 가지로 민감하지만 여전히 가장 기본적인 이 금융시장의 백본, 이 척추뼈에 해당하는 미국 국채 입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했다. 이게 이제 조금의 이제 안도 랠리를 불러왔다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심층 기사가 하나 마켓워치에 올라와 있는데, 사실 저는 뭐 채권 쪽은 잘 모릅니다만 애널리스트를 보면은 채권의 이런 스트럭처나 이런 게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채권 트레이더들이나 채권 애널리스트들이 보면은 상당히 넓고도 깊은 시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놀란 적이 많고, 저도 뭐 부러운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 채권 시장 변동성 확대의 네 가지 이제 이유를 채권 딜러 입장에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이제 증시 격언과 비슷한 게 있는데, 뭐 정부 정책에 거스르지 마라처럼 Don't fight the Fed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연준과 싸우지 마라는 미국 증시 격언이 있긴 하지만 연준이 무려 4명이다. 그래서 여기 중국 인민은행까지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ECB, 그다음에 BOJ, 그다음에 Fed.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뭐 힘에 부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채권 시장의 저금리 자체가 이제 투자에는 리스크가 된다. 그다음에 시장 참여자하고 중앙은행 간의 어떤 손바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동성 부족으로 최근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하도 중앙은행들이 국채를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이제 어떤 채권 딜러들이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일본이든 국채는 가급적으면 손을 잘 안 대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 트레이더들은 오르고 내리고 어떤 시장의 플럭추에이션이 있어야 이 사람들도 수익을 내든지 어떤 뭐 트레이딩을 하는데 너무 각국 중앙은행에서 이걸 들고 있다 보니까 좀 움직임이 무거워가지고 시장 참여자들은 손을 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버블에 대한 공포가 있고, 1994년에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채권에 이제 투매가 나왔었던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최근에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의 이제, 리스크 대비 관점에서 이런 트레이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시장은 좀 더 터프해진다고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뭐 어떤, 탄광소 카나리아를 보는 관점에서 이제 읽어봤는데, 최근에 미국하고 유럽 채권 투매에 일본이 동참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아시아 시장 채권에 대한 민감도가 크지 않았지만 이제 2008년도 IMF 이후에 아시아 기업들의 해외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이제 워낙 많이 늘어났었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만, 그래도 여기서 언급된 것은 주로 중국 기업들이었다. 그래서 저런 기사 제목과는 달리 우리나라 이름도 기업도 전혀 안 나왔다는 것은 다행.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떠오르는 게 공포지수 보실까요? 바로 이어서 쭉 갈게요. MSCI 한국지수하고 이제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포지수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제 국내 증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공포지수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슬금슬금 이제 반등하는 구간에 있고, 그래서, 꺼진 공포지수도 다시 보자. 그렇다고 이제 공포지수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또 민감할 필요가 없는 게, 최근에 이제 채권처럼 장기 채권의 금리도 올라가는 것처럼 빅스 상품 자체도 너무 소외주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이다. 오늘 달러 인덱스 0.4% 하락을 했고요. 국채 금리도 1.35% 내려서 미국 지수는 마이너스였지만 그렇게 이제 외부 환경이 어제보다 그래도 좀 밝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MSCI 한국지수 보실까요? 어제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세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위축 기계적 반응이었다고 보면, 뭐 오늘은 이제 외국인 삼성전자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정은 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으로 제공할 그런 여력은 이제는 거의 소진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